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3. 97체제가 끄떡없이 유지된 비밀.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발생한다. 사회적 양극화는 밀란이 일어나고도 남을 정도인데도 침묵의 세월이 계속 이어졌다. 극악한 환경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제대로 된 저항이 없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단순히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만을 수반한 현상이 아니었다. 사회적 양극화의 본질은 머니게임에 취한 엘리트 집단과 비용 취급당한 민초 사이의 사회적 분열에 있었다. 엘리트 집단은 돈을 번다고 믿는 머니게임에 흠뻑 빠져들면서 97체제의 확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386세대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엘리트 세계로 합류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전 체제 저항에 앞장섰던 주축 세력이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97체제의 동반자가 되면서 체제 저항은 결정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386세대와 대기업, 정규직의 변신은 외환위기 이후 극적인 사회 변화를 대표하는 현상이었다. 여기서 대기업, 정규직의 변신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1990년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투쟁 때의 일이다. 노조는 강력 투쟁의 하나로 골리앗 크레인 고공농성을 단행했다. 당시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투쟁의 주축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층이었다. 작은 이변이 일어났다. 골리앗 농성장의 당시로서는 거의 노인 취급받던 40대 노동자 한 명이 동참하고 있었다. 의아함을 느낀 젊은 노동자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40대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다. 내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마디는 당시 노동자의 삶이 어떠했고 노동자 스스로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상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대기업 정규직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속해서 끌어올린 결과 우리 사회의 중상류층이 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한 욕망을 품기에 이르렀다. 자식이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슬퍼하기보다 만세를 부르며 흡족해했다. 끝내는 적지 않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정년 퇴직자, 가족의 우선 채용을 단체 협약에 명시하기도 했다. 고용 세습의 제도화였다. 대기업 정규직의 현재 지위는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닌 지켜야 할 그 무엇, 즉 기득권이었다. 대기업 정규직은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다. 대기업 정규직의 주 관심사는 2010년대를 거치면서 계급 해방에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옮겨졌다. 비슷한 길을 걸은 386세대와 대기업 정규직이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1987년 7에서 9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가장 많이 나온 구호의 하나는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였다. 이후 민주화와 함께 정치적 억압은 크게 완화되었다. 인간 본연의 권리의식도 더욱 커졌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했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한낱 물건 취급당하며 인간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이 지속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저항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은 현상이었다. 비밀은 신자유주의 사상문화 속에 있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사람을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했다. 사람들은 이를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 여기고 숙명의 굴레로 받아들였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무한 경쟁 기반의 승자 독식 논리를 작동시켰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열에 한 명 정도가 승자로서 이익을 독식할 기회를 부여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입했다. 치열한 노력으로 남들을 압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무한 경쟁 논리는 능력 있는 자가 승자의 영광을 누린다는 능력주의라는 무기를 장착했다. 1등만 알아주는 무한 경쟁 기반의 승자 독식 논리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감염시켰다. 스포츠 세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동안 온 나라가 오로지 금메달만 인정하는 바람에 기대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졸지의 죄인 취급받아야 했다. 오죽하면 은메달을 따고서도 시상식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쏟아내야 했던가. 어느 개그맨이 내지른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라는 말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승자의 자리는 높은 연봉과 풍요로운 사내 복지를 자랑하는 대기업 정규직일 수도 있고 기업 임원을 향한 고속 승진일 수도 있었으며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일 수도 있다. 혹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는 안정된 공공기관 임직원일 수도 있다. 승자는 꼭 있어야 하는 유능한 인재 취급받으며 여러모로 후한 대접을 받았다.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슬로건 아래 삼성이 추구한 인재 경영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인재 경영에서의 인재는 보편적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를 지칭했다. 사람들은 승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사회에 진입하자마자 그러한 상황에 노출된 청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다. 액면 그대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야 했고 친구마저 적으로 간주하는 처지가 되었다. 직장 동료가 병으로 결근하더라도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을 정도로 동료를 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팽배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다수는 경쟁에서 패배하는 비운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났다. 비운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구조적 모순의 희생자가 아닌 경쟁에서의 패배자로 인식했다. 노력과 능력의 부족 탓으로 경쟁에서 패배하는 비운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미셀 푸코의 말대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주입한 관념의 사슬로 자신을 강하게 속박했다. 결과는 무시무시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절묘하게 은폐되었다. 97체제는 엘리트 집단을 흡수해 체제 유지의 동반자로 삼았다. 나머지 사람은 무한 경쟁 논리를 주입해批판 의식을 마비시켰다. 97체제는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건만 도리어 그의 의지에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다. 사회적 양극화는 민초와 엘리트 집단의 분열을 기반으로 97체제를 유지하는 고도의 분할 지배 전략이기도 했다. 과연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인가? 외환위기 이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외환위기 이전 상황 모두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의 세계에서 악의 세계로 넘어갔다고 보는 단순 시각은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더라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사실은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 계층 상승이 비교적 쉬운 개방적 신분 사회였다. 핵심은 중산층 확대에 있었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징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층 간 격차가 한층 완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환경이 지금보다는 열악했더라도 내일을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미래에는 보다 많은 몫을 분배받을 수 있고 더욱 노력하면 계층 상승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내일의 희망이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해주었다. 중산층 확대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사회적 효과였다. 상황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개방적 신분 사회는 사람들 곁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문제의 시작은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였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97체제의 핵심 기제로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념으로 굳어졌다. 그로부터 민초와 엘리트 집단을 갈라치는 고도의 분할 지배 전략으로서 사회적 양극화가 파생했다. 97체제는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과연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선택의 여지 없는 시대 흐름일까? 그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양극화 또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그 무엇일까?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3이었습니다.